안녕하세요. 자, 시험 보시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신 예공님들은 준비 잘 하셔서 꼭 소방관이 되시고, 혹시 못 보신 예공님이 계시다면 오늘 해설 강의 듣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대책을 잘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소방직 관심을 갖고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만약에 준비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위주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해설 강의로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이번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난이도는 좀 쉬웠습니다. 매번 선생님들, 교수님들 다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법 어휘편들이 기존의 소방직 문제도 그렇게 일반 행정직 비해 어렵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문학 지문의 내용은 길어졌지만 그렇게 문제는 어렵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소방직을 이때까지 준비하셨던 분들은 제 교재에는 다 있었긴 해요. 네. 그리고 제가 간간히 거론도 하긴 했지만 문학 이론의 기존 유형이 아니라, 문학은 이론하면 이때까지 매번 나오는 게 문학작품의 비평의 관점, 내재적 외재적 물어보는 거나 아니면 문학의 갈래, 얘기가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유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의 패턴이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약간 부담을 느낄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은 수능 경향으로 출제되고 있다. 비문학 지문이 저도 사실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 단문 하나 정도로 비문학 하나가 나왔었는데 지문의 내용이 되게 길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메시지를 말하냐면요, 비문학의 지문의 길이가 길다라는 건 언어 능력을 측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문의 내용이 길어졌는데 여기에 난이도가 높아지면 좀 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 선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문학 지문 길어진 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는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우리의 문제가 나오는 게 주제 문제나 일치 불일치 정도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과정처럼 아주 어렵진 않다. 수능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비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실력을 느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인 학습을 해야 되고 그거를 몸에다 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학 이론의 출제 범위가 좀 확장됨으로 인해서 그 이론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패턴을 보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중학교 교과서에서, 그 교사 지침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선. 그래서 저 작년에 비문학도 적중시키고, 작년이 아니군요. 올해 상반기 때 비문학도 적중시키고 그냥 지문이 똑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앞에 나와 있는 문학 이론이 아니구나. 언어의 특성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파이널 때 딱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비문학 지문의 내용은 수능 지문에서 발췌가 되고 있구나. 모의고사 지문에서 발췌가 되고 있구나. 고등학교. 그래서 그걸 갖고 문제를 좀 많이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적중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학습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2019년도 소방직 출제 경향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가. 일단 문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이번 시험처럼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아주 어렵진 않아요. 우리 소방직 시험은 그런데 이제까지 나왔던 패턴대로 나왔고요. 일반 행정직처럼 예외에 관련된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 할 걸 하면 문법은 단기간에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일반 행정직처럼 많은 내용을 세세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학습하면 단기간에 해칠 수 있다. 결국 출제 경우에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문학 이론의 출제 경향이 좀 이제 다양해지기 때문에 문학 이론에 대한 좀 다양한 학습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비문학의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주 오랜 시간을 걸리는 건 아닌데 지속적인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2019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분은 너무 계획을 길게 세우지 마시고 딱 3개월, 4개월 딱 놓고 임팩트 있게 확 준비하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유지해 나간다면 국어는 고득점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일반 행정처럼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학습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문제 한 문제 두면서 이 파트마다 어떤 문제가 나올 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대책을 지금부터 해설 강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언어의 특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 소방직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는 문제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언어의 특성. 이 문제는 매번 나오는 건 아닌데 경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명확하게 학습하고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요새 이제 문제 나오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딱 나왔던 패턴에서 답 나오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보면 변한다 그럼 역사성, 뭐 끊어서 표현한다면 분절성,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약간의 형태가 변형이 됐죠. 그럼 이 변형의 형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라고 봤을 때 이 내용이 주로 지금 교과서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중등교과서, 고등교과서.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이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중률이 있고 내용들이 좀 딱 봤을 때 똑같네 라는 것들의 느낌을 주게끔 나오는 문제가 종종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문제 트렌드가 그 방향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은 2번인데 이 문제의 패턴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게 이번에 파이널 3회 모의고사에서 했었던 내용인데 문제가 똑같죠. 단지 차이점을 본다면 여긴 침대를 그림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침대를 사진이라고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 정도만 바꿔줬던 수준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 나름대로의 임의적으로 자의성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성에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얘기로 답은 사회성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교과서에 나온 부분이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언어의 자의성을 활용했으나 언어의 사회성을 간과하였다라고 해서 얘도 답이 1번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번 문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언어의 특성 문제는 잘 나온다. 그래서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하시고 여기에 대한 많은 예문을 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여기서 문제를 제공하는 것은 보통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사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리고 보통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문으로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형이 나오더라도 좀 편안하게 접할 수 있게끔 하는데 예공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예공님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군요. 예비 공무원, 예비 소방관인 여러분들 위해 지칭을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공님들에게 예공님이 이렇게 준비한다면 나름대로 편안하게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좀 정리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알겠죠? 개념 정확히 잡으시고요. 개념만 잡으신 게 아니라 예문을 몸에다 편안하게 만들어서 체화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시가죠. 우리 시험에서 고전시가는 몇 문제 정도가 나오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량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소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제 고전 시간인데 사실 고전 시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보통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면 이것도 고등교과 과정에서 나와요. 뭐 이것도 저희 교재에 있었던 내용이고 그러면 이 고등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작품이 출제가 된다. 그런데 고등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내용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은 고전시가 해석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예공님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고전시가에 대한 해석 능력을 만들으셔야 돼요. 그럼 해석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조선시대의 작품을 가지고 보통 문제를 많이 내는데 조선시대 작품이 원래 많으니까 조선시대 작품은 한 60%가 보통 자연치나 자연감상, 풍류생활, 문화일체, 강화안정, 안분지적, 안빈낙도에 대한 이야기고 20%가 보통 이제 충, 지조, 절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10%는 이제 부녀자나 아녀자가 썼으니까 뭐 그리워요, 뭐 아파요, 뭐 기다려요, 뭐 이런 형태의 작품들이 나오죠. 나머지는 기타가 되겠고.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가면 더 편할 거고요. 여기서 성산문이라는 사람과 박팽년이라는 사람이 딱 나오면 벌써 이 사람 뭐예요? 사육신이잖아요. 그럼 벌써 주제는 지조절개예요. 그럼 지조절개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는 뭐가 있어요? 세조의 무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는 그걸 지키기 위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작품이 나오겠죠. 1차적으로 배경 지식을 알면 더 좋고 뭐 그건 그렇고 그걸 떠나서 일단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을 할게요. 일단 용언을 먼저 봐야 돼요. 고전 시가는 사용되는 이런 어미가 조금 많이 다르단 말이죠. 네, 종결형 어미가 뭐 이런 연결형 어미나 뭐 이런 게 좀 달라요. 오늘날과는. 그래서 일단은 용어는 일단 기본형을 만드셔야 되고 이 기본형을 통해서 항상 완성된 문장인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이런 문장을 짜맞춰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작품들이 완전히 편안해져요. 이 문제는요. 해석 못해도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예요. 한번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고 제가 좀 더 다시 이 부분을 강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몸이 죽어가서 기본형 뭐예요? 죽다. 누가? 네, 이 몸이. 이 몸이 누구예요? 나죠. 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하니? 무엇이 될 거 하니? 누가? 이 몸이. 뭐해서? 죽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복례상 제일봉의 낙락장송 되어 이셔. 이셔의 기본형.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내리세요. 근데 이 당시에는 7정성법, 8정성법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본형은 있다예요. 그러면 결국 낙락장송이 돼서 누가? 내가 뭐가 된대요? 낙락장송. 그럼 이건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백설이 망공공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독야청청한다. 누가? 내가 누군데? 낙락장송. 언제? 백설이 망공건 할 때. 그럼 백설이 망공건 할 때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외제적 해석 빼고 모르는 작품이라 생각하고 해석하는 이거를 정말 반복적으로 돌리면요. 모르는 작품도 다 해석이 돼요. 자, 일단 이것도 한번 볼까요? 까마귀 눈비 맞아. 기본형이 뭐야? 무슨 말이면 내리세요. 맞다. 눈비 맞다. 희는 듯 검놈해라. 기본형 검다. 그럼 희는 듯 검어진다. 검다. 누가? 까마귀가. 희는 것 같지만 검다라는 거야. 누가? 까마귀. 그럼 까마귀는 긍정 같아요? 부정 같아요? 부정 같죠.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기본형 어둡다. 어둡겠는가? 뭐가? 야광 명월이. 야광 명월은 어둡지 않다. 어둡다고 해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야광이라는 거 어두운 것에서도 밤에도 어둡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달이. 그럼 얘하고 얘는 반대겠네요.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이시랴. 기본형 있다. 있으랴. 고쳐 안 고쳐? 임양한 일편단심 고치지 않는다. 여기서 뭐처럼? 야광 명월처럼. 결국 지조절개 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은요. 이렇게 용언을 통해서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이게 처음에 잘 안 되는데 이걸 맞춰주는 연습을 잘 하잖아요. 그럼 몰라도 풀어요.
이거 뭐 작품 완벽하게 분석해야 푸는 건가요? 외재적 해석 하나도 몰라도 풀어. 일단 한번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백설과 눈비는 혼란스러운 시대 현실. 일단 백설이 만공할 때 독약청청 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내가. 그럼 백설은 부정 같죠? 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조의 세력들이에요. 네. 세조의 세력이 쫙 깔렸을 때 독약청청하리라고. 자, 눈비라고 하는 걸 볼까요?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너라. 눈비 맞아 결국 희는 듯 다시 검고 있어요. 그럼 눈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부정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독야청청 일편 이거 뭐 부담 없었을 것 같고요. 낙락장송 야광명월은 화자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되어 있다, 되다, 뭐 낙락장송 누가? 이 몸이. 그럼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맞잖아요. 야광인들 밤인들 얻으랴 어둡지 않다. 뭐가? 야광명월이. 결국 야광명월처럼 니명한 일편단심 고칠 줄 있으랴 고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4번 한번 보세요. 이 몸과 님은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그 문장을 보면 이 몸은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고 있다. 님은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님은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고 있다. 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됐고 낙락장송. 이 몸은 낙락장송이 되는 거야. 그럼 님은 누구예요? 임금이죠. 단종이잖아요. 임양한 일편단심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님은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 님은 다짐하고 있다. 절개를 다짐하고 있다. 님은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 말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몸은 나고 님은 임금인데 이 말의 문장이 아예 맞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 작품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전 시가에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하면 고전 시가는 먼저 이야기를 알면 좋아요. 왜? 고전 시가는 더 이상 창작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배경만 알아도 편하지 않아요? 성사문과 박팽년은 사육신이잖아요. 일단 세조가 단종 자기 조카를 폐위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시키죠. 많은 무리들은 단종을 죽여야 된다. 안 그러면 다른 세력들이라서 다시 걔를 복원시키려고 한다. 근데 조카를 죽일 수 없었어요, 세조는. 그래갖고 단종으로 유배를 했는데 사육신 등등이 이렇게 해서 다시 복원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걸 알고 이제 다 숙청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박팽년한테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을 있을 때 세조가 쟤를 한번 회유해봐라.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가갖고 그 친한 사람이 가갖고 결국 이방원이 했던 말을 시조를 합니다. 그때 이런 시조로 응답을 하죠. 그리고 결국 사지가 갈갈이 찢겨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결국 목숨을 걸고 지저절개를 이했던 이야기. 이러고 나서 용언을 통해서 누가, 왜, 무엇을, 누구의 이 해석을 하면요. 고전은 그냥 맞는 거예요. 네. 이걸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정답은 4번. 그래서 아는 작품이 나오면 아주 편안하게 일단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체적으로 공부는 일단 11종 문학교과 18종 문학교과의 작품들 중심으로 정리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11종이라는 건 뭐냐면 최근에 나온 문학은 11종이고요. 그 전에 아마 예공님들이 수능 때 준비했을 땐 18종, 그러니까 학기에선 18종 문학 교과서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나왔던 작품들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많으니까 그렇게 학습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고전 한두 문제니까.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제 교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이걸 뭐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걸 찾는다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이게 보통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고유어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외우고 암기해야 되고 한자어도 많이 암기하고 외워야 되지만 우리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어휘와 한자는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건 좀 편하죠. 사실은 이거는 공부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고유어 이런 정도는 외울 필요, 고유어 정도는 만약을 몰라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한자어는 전혀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한자 문제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국경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건 나라의 경계잖아요.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찍은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었다면 미안합니다. 네, 자, 근데 없어야 돼요,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거미 잠깐 두고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읍을 나타내는 도고요. 시라고 하는 건 시가지. 도읍의 시가지. 도시잖아요. 네. 순식간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간이라는 게 뭘까요? 이건 뭐 사이?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자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거미라고 하는 것은 거미는 뭘까요? 거미는 뭐 저 거미 한자를 하기 좀 그렇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어휘의 감인데 그 정도로 부담됐었던 내용의 어휘는 아니다. 물론 이거 틀렸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이거는 뭐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만약 굳이 공부할 게 있다면 고유어에 대한 단어들 정도는 암기해 놓을 필요는 있다. 이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문제에서 현대시가 2문제에서 3문제가량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주로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식구의 의미 파악 정도 또는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 교과서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도 교과서에서 나왔던 내용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제가 했던 내용이 아닌 것도 나왔어요. 솔직하게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거의 거의 100%가 제 교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요번에 하반기 시험은 100%는 아닙니다. 네, 한 80% 정도는 되는데 80% 아니다. 왜? 비문학 때문에. 비문학을 제외하고 80%. 근데 여기에서 얘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요. 이게 나와 그럼 나와요. 요번에 20번 문제에 나왔었던 거에서 보면 절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절정에서는 제가 파이널 수업을 할 때도 이런 얘기 했어요. 정리하면서 문학 정리하면서 여기서 나올 건 역설법뿐이 없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건 나오는 내용으로 작품을 정리를 하시면 좋죠. 그쵸? 근데 교과서 아닌 게 나올 가능성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시를 볼 때는 어떻게 읽어나가는 연습을 하라고 되냐면 시는 산문이다라는 생각으로 읽어나가는 연습.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저랑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혼자 하려고 그러면 또 부담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는 그런데 부담 안 되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시는 산문이라는 발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산문은 아닌데 산문이라는 발상이라는 게 뭐냐면 산문처럼 읽어나가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저랑 한번 해볼게요. 이 작품을 보면 제목이 뭐냐면 산이 날 에워싸고예요. 자, 문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제 수업을 들었던 예공님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항상 완성된 문장으로 만든다, 이야기로 만든다, 상황을 보는 거야. 용언을 통해서 누가, 왜, 무엇을, 누구의 이야기로 보는 거야 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산이 날 에워싸고 외주적 해석하지 마세요.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뭐가? 산이. 밭이나 갈며 살아라고 한다. 뭐가? 산이. 누구에게? 나에게.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땅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누가? 산이.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뭐가? 산이. 산이 날 에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이어지는 목숨.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누가? 산이. 그럼 산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살라고요. 자, 볼까요? 그러면 좀 순수한 것 같아요? 네, 이건 순수하죠. 탈속이라는 말은 뭘까요? 속세에서 탈피하는. 그럼 산에서 사는 것은 속세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는요. 맞아 틀려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안 되고 있어 없어예요. 그럼 몸은 살아라 한다. 그럼
산을 내가 살아야 될 곳이니까 지향점 맞아요? 네.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원래 표현상의 특징은 5개의 카테고리에서 나오는 거 알죠? 구성, 어조, 이미지, 강조, 비유. 이건 수사법이에요. 반복. 이 카테고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유사한 통사 구조. 그럼 얘가 무슨 말이에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있어 없어? 바로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유사한 구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맞아요. 반복이라는 건 주제를 강조한다 볼 수도 있겠고요. 네.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산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산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까지 보세요. 금음달처럼 살아라고 한다. 누가? 산이. 그럼 그렇게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맞네요. 네. 화자는 절제된 감정으로 산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산이 애워싸고 금음달 사리워지는 목숨, 금음달처럼 살아라고 한다. 산이 누구한테 말했어요? 나에게. 그럼 산이 자꾸 나에게 말해요.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죠. 먼 건 뭐냐면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봄는 녹아 흐르는 암사슴의 발을 씻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경우는 거리가 멀다. 산이 나에게 가까이 살라고 말하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처럼 살라고 하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거리가 가깝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는 산문이다 생각하면서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로 만드는 연습. 조금 이따가도 작품을 할 건데 이 연습이 되고, 그 다음에 선지를 만드는 습관. 선지를 뭐라고 그럴까요? 적용. 선지를 실전에 적용하는 그런 연습, 훈련 방법. 이런 거를 만약에 숙지하게 된다면 아마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는 사실은 한다면 일단 아는 작품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11종 문학 교과서와 18종 문학 교과서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요. 거기에 나올 핵심 포인트는 학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내용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떠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작품을 통해서 이 연습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2개 중에 하나는 저랑 했었던 내용이고 많으면 2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아닌 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어떤 것도 편하게 풀 수 있는 힘은 만들어질 겁니다. 이 연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자, 다음. 우리 문제 중에 그 비문학 이론적인 측면에서 소방직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전개 방식. 그래서 동태적 방식과 정태적 방식 있죠? 동태적에서는 뭐가 있어요? 서사, 과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서사와 과정,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있고, 정태라고 하는 건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국가지정문화재는 여기 딱 보면서 나눈다. 그럼 이거 뭐예요?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접하시고, 예문에 대해서 많이 접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 파이널 할 때 이건 맨날 나요. 왜? 나오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예국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정리하세요. 제가 파이널 할 때도 얘는 나올 확률이 높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나온다. 일반 행정직은 나올 때보다는 안 나올 때가 더 많은데 우리 시험은 이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국님은 이 파트에 대한 이론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만 알라는 게 아니라 예문을 통해서 몸에 체화시키라는 얘기예요. 보자마자 딱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뭐 쳐 안 걸리게. 그래서 이걸 편안하게 풀고 영어나 좀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시간을 그쪽으로 좀 넣어서 문제에 거의 집중해서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정말 완전하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 요번에 보니까 비문학 우리 시험 달라진 거 있잖아요. 길게 나왔죠. 그럼 거기서 다시 거론하겠지만 그거에 비문학이 좀 편한 분도 있지만 비문학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이런 거에서 더 편안하게 빨리 풀고 거기서 좀 시간을 할애해야지 여유롭게 풀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 자, 외래어 표기도 뭐 생각보다 외래어 표기는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아주 뭐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기출. 이 기출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 일반 행정직에 나왔었던 기출이 되었던 어휘 요 정도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할 범위 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직은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단기간에 준비해서 점수 충분히 나온다니까요. 지금 아직까지 제 수업을 들어서 점수가 나온 이번 시험에는 없지만 상반기 때 시험을 봤었던 분들은 이건 지금 바로 찍는 거니까 상반기 봤었던 분들은 4개월 준비하고 합격한 분 많아요. 국어도 3개월 준비하고 85점, 90점 이 정도 나온 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공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적어도 공부할 범위를 줄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 행정직은 막연하게 공부하지만 우리는 요 정도만 보면 돼요. 봐봐요, 단어들도. 그리고 잘 안 나와요, 이건. 그래도 나온 거 생각하고 요 정도는 학습해야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된소리를 쓰지 않고 거센소리를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지읒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제가 예문 많이 들면서 텔레비전 이런 거는 여가 들어가지 않고 어가 들어간다. 지읒 뒤에 이런 거 많이 하고요. 슈퍼마켓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학습해야 될 범위만 알려드린 거예요. 자, 높임법을 볼까요? 우리 시험에서 높임법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높임법이 나오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높임법의 종류. 종류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죠? 주체, 객체, 오케이. 상대가 있죠.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 문제가 요새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섞어서 좀 부담 주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내는 줄 알아요? 요새 고등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수능도 지금 나오면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난이도가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개념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예문들 연습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왔던 이 어휘는요. 제 교재에 모두 다 있습니다. 어휘래네, 문장은. 왜 교재에 다 있냐? 이유를 얘기할게요. 제 교재에는 최근에 나온 기출들을 많이 반영을 해요. 그리고 플러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나온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객님이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제가 아예 찾아봤어요. 이건 어디에 나왔냐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게 교재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고객님이 주문하신 커피가 나오시다니요. 네. 커피가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시라고 하는 게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잖아요. 커피를 얼마나 높여요. 네. 그리고 커피는 고객님께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님의 일부를 높이는 건 간접 높임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건 맞아요. 왜? 선생님의 말씀은 선생님의 일부니까 있으셨습니다. 이런 건 괜찮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건 선생님께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리고 커피가 나오시다라니 이거 너무 과도한 높임이죠. 네. 자, 정답은 2번이죠. 할아버지께서 하셨다. 시라고 하는 거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니까 할아버지를 높인 걸 맞아요. 너 방으로 와. 너는 방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너 방으로 오라고 하셨어.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 네. 물론 제 교재에도 있어요. 네. 자, 사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틀려요. 그럼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있으시겠습니다라고 써야 돼요. 계시는 건 말씀이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장님의 말씀이 있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주체 높임이죠. 간접 주체 높임. 이 정도는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니께서 제게 시간을 여쭤보세요. 이거 제 요번에 확인학습에 있었던 거 알죠? 그리고 확인학습에 다 있었어요. 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제게 시간을 여쭈어. 자기를 높여요. 네. 여쭙다라는 건 객체 높임 선호말 어민을 나타내는 특수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완전 편안하게 바로 보여. 그러니까 아마 제 확인학습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분들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면서 거의 얼마 안 걸렸을 거예요. 한 5분도 안 걸리고 여기까지 다 풀지 않았을까요? 네. 5분이 뭐야? 금방만 나왔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높임에서는 이 부분도 나오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제는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념은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요거는 이제 별도로 자주 틀리는 것들을 쭉 모아놓은 것들 반복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확인학습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품사네요. 네. 품사는 그냥 매번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품사는 나와, 나올 가능성, 아니 100% 나와 예요. 네. 그리고 품사는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품사가 통용 품사가 아니라 통용 품사가 나왔으면 조금 더 부담스러웠을 텐데 우린 통용 품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관형사랑 부사를 물어본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신발을 꾸며주니까 이건 관형사죠. 그럼 답은 1번이 됐어요. 과연이라고 하는 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양태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장 전체에서 이걸 꾸며주는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걸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주가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되겠고요. 정말 공부했다. 네, 정말 열심히. 부사나 뭐 이렇게 서술어를 꾸며주면 용언을 꾸며주면 결국 그것도 부사니까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은 1번인데 품사는요. 정말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품사가 흔들리면요. 문장론도 흔들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나와 있는 뭐 기타 등등에 헷갈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품사만큼은 여러 번 익숙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품사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품사는 정말 자주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있다면 품사의 내용을 강의 개념을 듣고 그 다음에 제 뭐야 확인학습 내용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빨리 들고 그래서 그 말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지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얘가 흔들리면 문법은 너무 어려워요. 얘만 잘 잡으면 돼요. 그래서 아마 문법이 여기서부터 좀 부담될 건데 이걸 좀 자주 확인학습을 통해 활용한다면 아마 좀 더 편안하게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정말 조금만 준비하면 금방 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네. 자, 다음. 여기서 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작품이 아닌 것을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6마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 교재에 있어요. 네, 그 교재에 이걸 놨고 6마당이라는 내용을 놨고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6마당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 만문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사입니다. 장르가 다르죠. 이거는 학습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좀 사실 어렵지는 않죠. 뭐 얘하고 얘는 판소리라는 걸 다 아니까. 근데 얘가 이제 고민이 됐는데 이건 고등교과 수능에서도 한 2번이나 출제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만분가는 가사라고 하는 것도 몇 번 출제됐었던 거고요. 교재로 정리했었어도 됐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이걸 말하면 문학에서 이론 문제가 보통 하나씩은 나와요. 상반기 때는 갈래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갈래. 그래서 교술 갈래 뭐 이런 거 있죠.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었고요. 이 갈래가 나오거나 아니면 문학작품 비평의 관점. 이런 게 우리 시험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들을 좀 준비를 잘해야 되고 제가 이 제 교재에는 있긴 했지만 아주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지금 제가
여기 없어서 말 못하겠는데 교재에 보면 거의 판소리 나오는 챕터에 넓은 마당으로 해서 이 내용을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긴 했지만 하여튼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였는데 이번 시험에서 처음으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네요. 그러니까 요건 좀 학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교재 좀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 문장의 종류에서는 얘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종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문장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걸 본다면 얘하고요. 높임. 문장의 종류랑. 그래서 저는 파이널 할 때는 이건 항상 해요. 네. 요번에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문제를 냈거든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 얘기했죠. 일단은 용언을 딱 보잖아요. 그럼 연결형 어미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형 어미가 있죠. 네. 그럼 연결형 어미가 있을 때 어순을 바꿔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달라지면 종속절이에요. 문장이 종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배가 떨어지자 까마귀가 날다. 다르잖아요. 네. 배가 산으로 가면 결국 사공이 많다. 이것도 다르잖아요. 문장의 의미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얘기하고 있는 것.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의미가 약간 다르죠. 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똑같죠. 네, 그래서 여기서 대등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 몇 번? 4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0번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예공님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문법의 문제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총평원 말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그 소방직 시험의 문제는 나오는 범위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처럼 아주 폭넓게 공부하지 않아도 일반 행정직은 예외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세하게 공부, 자세하게 공부, 그리고 원리까지 따지면서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 시험은 그냥 나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서 하지 않을 건 과감히 버리고 공부해도 돼요. 제가 소방직 강의하고 일반 행정직 강의를 따로 찍어요. 왜? 소방직 강의는 이건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일반 행정직 강의를 들으면 너무 자세히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공부하면 더 좋긴 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방직은 단기간에서 빡 끝내야 되고 꼭 단기간에 빡 끝낼 필요는 없지만 단기간에 해치울 수 있고 그래서 공부해야 될 거와 안 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칠판 지우고 나서 다시 11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이죠. 네, 송인이지만 이거는 이 작품을 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라 교재에도 있어요. 근데 작품을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형식을 물어본 거죠. 이것도 이제 한시의 교재에 보면 이것까지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은 뭐 여기에서 1번, 2번을 잡진 않으셨겠죠. 눈치만 있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5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얘는 지워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이게 5글자로 됐냐 7글자로 됐느냐에 따라서 5원이냐 7원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건 7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4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절구라고 하고 8개로 나와 있는 것은 율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원 절구로 되어 있는 정답은 3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형식에 관련된 문제. 이번 시험의 큰 특징이라고 본다면 이런 형식이 문제로 거론이 된 게 좀 큰 특징이었어요. 사실 특징이라고 본다면. 자, 그 다음에 한자 성어, 사자 성어는 우리가 유일하게 공부해야 될, 암기해야 될 어휘를 따진다면 사자 성어입니다. 이 사자 성어는 꼭 암기하십시오. 그냥 이 매번 나옵니다. 그냥 나올 거요? 아니, 나와. 이 암기랑 하나 더 한다면 속담 정도, 이 2가지 정도는 이 2가지 정도는 암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서 문제가 나올 땐 바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본다면 수진이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의 내용을 다 공부해야 한다며 공부 계획을 짜서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훈이는 책의 두께를 보는 순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6달이 지난 후 시험에 합격한 수진이는 자신도 처음에 책 두께를 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공부한 결과 그 내용을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력과
노력하면 다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부 위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끼를 갈아서 결국 침을 만든다 뭐 얘기하는 거니까 바늘을 만든다라는 거니까 결국 열심히 하면 뭐 안 될 것 같지만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마부 위침.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는 꼭 암기하셔요. 이거는 뭐 암기하면 나오는 거고 우리는 뭐 이렇게 도금까지 할 필요도 없고 한자 뜻 외울 필요 없고 이 한자 성어의 의미만 알면 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축약. 축약도 가장 기본적인 축약이 되겠고 사실은 이것은 뭐 한글 맞춤법에 대한 축약도 아니었어요. 물론 한글 맞춤법의 축약이긴 하지만 한글 맞춤법이 우리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우리 교재로 갔을 때 의문의 변동편만 제대로 했었어도 이 문제는 완전히 편안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설을 보면 가서죠. 그러면 가와 아가 됐는데 이 두 개의 아가 있는데 하나가 아가 날라갔죠. 그럼 가서가 됐어요. 이걸 동음 탈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탈락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하고 어가 만나서 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두하고 어가 만나서 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의와 이가 만나서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축약이고 3번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법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번에 문법. 그래서 아마 문법은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 거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공부는 하고 계셨는데 요번에가 유난히 쉬웠던 거예요. 요번에가 유난히 쉬웠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태소는요. 일단은 우리 시험엔 잘 나와요. 근데 형태소도 예문이 너무 쉬웠어요. 문법적인 예문이. 이거는 뭐 이 정도로 쉽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일단 형태소는 나오니까 형태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건 단어의 형성. 형태소에서는 일단 형태론에서 형태소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 단어의 형성에서 본다면 이제 단일어와 복합어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내용들 합성어에서 얘기한다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들 근데 여기서 파생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심화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른 거 몰라도 이 부분은 좀 심화학습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태소는 최소의 의미의 단위죠. 하늘이라는 하나의 명사가 있고 이 용어는 항상 어강과 어미로 나뉘죠. 네, 그래서 어강과 어미로 나뉘니까 하늘이 맑고 푸르다 이렇게 되면서 정답은 4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문법은 좀 너무 편했죠? 자, 한글 맞춤법을 딱 봤을 때 이 한글 맞춤법이 이게 이제 고등학교 지금 수능형으로 나오고 있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이게 원래 띄어쓰기 단위의 문제는 사실 띄어쓰기는 잘 나와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그 파이널 할 때 띄어쓰기를 3번이나 뒀어요. 4개를 다루면서도. 그래서 띄어쓰기는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띄어쓰기는 공부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고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꼭 확인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아예 그냥 조건까지 딱 주고 냈네요. 이 조건 없어도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띄어쓰기의 가장 기본은 품사 단위로 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당신이 조사는 붙고요. 문득부사 나를 알아볼 여기 의존명 때가 있으니까 꾸며주는 거죠. 까지. 그래서 1번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명사로 사용될 때도 있고 조사로 사용될 때도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게 명사니까 당연히 붙여야죠. 그러니까 틀려버렸다는 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도 딱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한이라는 단어죠. 한이라는 게 접사로 사용되냐 관형사, 수관형사로 사용되냐 봤는데 여기서 딱 한 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수관형사죠. 그러니까 관형사니까 띄어야 되는 건 당연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이는 건 너무 딱 눈에 튀는 게 있죠. 입니다라고 하는 건 이다잖아요. 이다는 서술격 조사니까 조사는 명사 앞에 붙여야 되는 거. 그래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애국님들 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반 행정직 준비하듯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챕터가 되겠고요. 띄어쓰기는 개념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문 많이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학습 제가 촬영해놨던 거 보시고 계속 짬짬이 보시면서 익숙하게 만들고 시험 볼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정리해야 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시험에서 가장 달랐던 게 얘예요.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고 지문이 요새 길어지고 있는 건 토방직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직도 되게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우리 시험은 수능형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내용은 어렵지 않았고 문제도 두 가지가 나왔어요. 사실적 사고의 형태인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문제를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비문학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내용이 훨씬 부담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문학은 조금 더 철저히 공부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내용이 어려워지는 순간 시간이 쫓겨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직 같은 경우에 가장 모든 과목에서 가장 부담을 갖겠던 건 국어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비문학 때문에 그랬어요. 비문학의 지문이 길어지고 내용도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에만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국어에도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막 쫓겨서 시험을 못 본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비문학은 시간을 많이 가지면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이지만 빠르게 독해를 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 어차피 우리는 10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 다른 거에다 지장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해는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잘했던 분들은 금방금방 되죠. 근데 원래 못했던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능에서 비문학이 나왔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수능에서 점수가 안 나왔던 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은 비문학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의 큰 뉘앙스예요. 이제 앞으로 준비하실 때 비문학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번엔 다행히 내용이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 만약에 내용이 어려운 순간 변별력이 확 갈려요. 사실 비문학은요. 언어 능력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기 딱 좋은 내용이거든요.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어 능력이 있는 거. 그래서 국어에 실력이 있냐 없냐는 비문학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예공님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많이. 그런데 다행인 건 수능처럼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하면 빠르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문학은요. 읽을 때 이런 말상을 가지고 가세요. 왜? 무엇? 이런 발상을만 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통계 수치 본 적 있니? 현재 지구촌의 65억 인류 중에 약 4분의 1이 하루 1달러 미만을 살고 있고 그중 70%가 여성과 아이들이래. 또 20억 명의 전 세계 어린이 가운데 1억 2천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며 비슷한 수의 어린이들이 거의 노예 노동으로 하고 있어. 또한 매일 3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계 수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때? 어떤 수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하면서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성과 아이라는 것.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결국 살기 어렵다라는 것, 그 얘기를 한 거죠. 왜 썼는데 뭘? 통계 수치를 통해서 어린이와 여성, 그런 것들이 거의 너무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네. 이게 읽자마자 직관적으로 딱 보여야 돼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능력이 없는 분들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훈련만 하면 돼요. 하루에 10분씩만 한 시험 보기 전까지 5분씩이라도 괜찮으니까 투자만 하면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힘 기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은 후진국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나쁜 사람들이어서 평생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도 해가 지나갈수록 나아지는커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깊어지지? 왜 그럴까? 그럼 빈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의 제3세계 나라들이 선진국의 식민지였다는 거나 독립유럽, 자유무역에서 여전히 종속적 위치여서 진정한 자치와 자유를 실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럼 뭘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
빈익빈 부익부의 이유 얘기하죠. 또 그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 발전에도 내실 없이 외형만 커갔던 것이기도 하고 그 결과 오늘날 선진국은 1인당 3, 4만 달러고 한국은 2만 달러. 그 다음에 적어도 젠탁의 나라는 아직도 200달러 수준이 많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난 뭘 얘기한 거예요? 이유 얘기한 거죠. 이게 바로바로 정리가 돼야 돼요. 아, 제가 말하면 아, 맞아가 아니라. 조금만 가볼까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진국 양심적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공정무역 운동이야. 그럼 공정무역 운동이 나오게 된 뭘 얘기한 거예요? 배경. 이걸 바로 대답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한마디로 선진국 사람들은 누리는 풍요가 후진국 사람들이 희생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성. 그게 나오게 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연 설명하죠?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은 먼저 나서서 후진국 사람들이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야 한다는 성찰이 공정무역을 탄생시키게 된 거야. 공정무역 탄생 뭘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배경. 그럼 배경 얘기한 거예요. 자, 공정무역은 1950년대 말 영국의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에서 결국 중국 난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고 결국 공정무역의 시작을 얘기하죠. 1980년대, 50년대, 80년대 후반에는 옥스팜과 10,000 빌리지 같은 시민단체 제4기의 정치적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운동에 뛰어들었고 면서 그 흐름이 대중화되었고 1989년 전 세계 270개 공정무역단체가 가입한 국제공정무역협회의 출범 이후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 운동이 활발하지.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공정무역이 어떤 과정 지금 시행되고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전 세계 공정무역 제품 판매는 2006년이죠. 10억 유로어치 2005년에 비해 42% 늘었고 결국 무역 인증 제품만 2,000개 품목이 유통되어 7만 명 이상의 생산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야. 얘기를 하고 있죠. 스위스에서 판매되는 바나나 47%가 공정무역으로 고고 영국에서는 원두커피 점유율이 20%되고 독일 기업이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무역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통해 농산물이 유기농법으로 생산되도록 또 농산물이 제값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잘 감시하지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의 여러 나라의 공정무역의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리적 소비운동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공정무역이 50년의 역사를 지녔지만 우리나라는 또 불리하죠. 우리나라는 결국 아직 생소해. 그러나 2000년에 들어와서 공정무역에 관심이 부쩍 늘었어.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유럽과 우리나라 공정무역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아주 미약하다. 2004년에 우리나라 한 소비자 단체가 필리핀 네그노스로 섬에 마스코바도 설탕을 팔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점점 관심이 늘어나 몇몇 시민단체에서도 커피, 의류 등의 공정무역의 제품을 내놓았지. 착한 커피, 아름다운 커피 같은 것도 이런 운동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요새 보면 공정무역 커피 뭐 이런 것들이 가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2007년에는 한 은행의 노동조합과 소비자단체가 연대하여 윤리적 소비 실천을 위한 물품 공급 협약식을 맺었어. 이 협약은 노동조합이 윤리적 소비 실천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 운동을 펴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 그리고 제3세계의 농민 공동체 생산의 공정무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소비하겠다고 다짐한 첫사례라 큰 의미가 있다고 봐. 최근 강조되는 1사1촌 운동을 통한 농촌 살리기 공정무역을 매개로 국경을 넘어 세계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지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공정무역에 뭘 얘기한 거예요? 사례. 제가 요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읽고 나서 뭐에 탁탁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말하면 맞아가 아니라 읽고 나서 딱딱딱딱 정리할 수 있는 이거는 하루아침에 만드는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게 정리되면 이런 문제들은 편히 풀린다니까요. 볼까요?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일까? 왜 썼어? 논지 문제예요. 공정무역에 뜬 얘기하려고요? 아니에요. 공정무역의 문제 한 개 얘기하려고요? 아니요. 공정무역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이거예요? 아니죠. 공정무역은 언제 있어요? 네. 그리고 실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실태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나서 핵심 정보를 잡아낼 수 있는 힘, 이걸 만들 수 있으면 좋아요. 제가 혹시 자기가 비문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알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제 그 TCC 강좌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소방지계에는 제가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두공예에 제가 TCC 이거 내용 올려놨거든요.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도 있거든요. 한번 테스트 해보려면 테스트 해보세요. 아, 그럼 내가 저게 부족하구나. 그럼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난 부족하지 않네. 그러면 이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강의 하나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문학에 대해서 내 수준이 어떻게 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별도로 촬영을 해서 강좌를 하나 만들 거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렇게 연습해 주시는 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공정무역은 선진국의 대기업, 아까 아니었어요. 대기업이 아니라 뭐였었죠? 어떤 한 단체에서 시작됐죠? 옥스팜에서 판매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죠? 국제구단체였습니다. 후진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네. 지금 후진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어부 서술부 끊어주고 봐야 돼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무역이 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네. 아니네요. 착한 커피, 아름다운 커피도 공정무역의 운동의 하나. 아까 사례였죠? 네. 같은 것도 이런 운동이 나온 거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문제 푸는 방법에 어떤 스킬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스킬적인 거 없어요. 그 읽고 정보가 파악되면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화제어 가갖고 주어부 서술 끊어서 그 말이 있어 없어만 보는 연습만 좀 진행이 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6번, 17번 문제인데 이번 시험에 비문학에 큰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예공님들은 비문학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 잘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유의어를 한자어로 바꾸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느낌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인데 나도 잘 알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그럼 넣어보세요. 유의어니까 그 기분이 어떤 건지. 괜찮죠? 네. 그 책에 대한 느낌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 넣어보세요. 소감은 이거는 거의 초딩 수준의 문제 아닌가요? 네. 전학가는 보람이를 배웅하는데 서운한 느낌이 들었어. 감정이 들었어. 괜찮죠? 어딘지 모르게 그들의 행동에서 미심쩍은 감회를 지울 수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넣어볼까요? 어딘지 모르게 그들의 행동에서 미심쩍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 소감을 감정을 제일 어울리는 건 뭐예요? 기분 정도? 기운 정도? 이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다. 자, 이거는 뭐 그런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공부는 하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 의미론에서 어휘의 의미에서는 유의어와 반의어에 대한 것들 하나 던다면 상하관계, 상하이어에 대한 것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고 근데 의미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잉여적 표현.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중의적 의미. 이건 학습하셔야 돼요. 분류하셔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거보다는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표현상의 특징을 문제를 물어보는 거네요. 표현상의 특징. 시예요. 네. 시는 그냥 편하게 보면 되는데 그냥 이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건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은 좀 공부하셔야 돼요. 아까 5개의 카테고리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구성, 어조, 이미지, 강조 비유, 반복. 자, 반복을 통해 반복 있나 보면 되겠죠. 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반복 있나 봐라 라고 봤을 때 반복. 봤을 때 뭐 반복은 뭐 쫓길 뿐 쫓을 뿐 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반복을 통해 운율 형성하고 있다. 반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운율이 형성이 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들길은 마을의 들자 풀어졌고 뭐 천이랑 만이랑 뭐 이런 반복적인 어휘가 있네요. 이랑 뭐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반복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 운율 형성한다. 괜찮아요. 시선의 이동을 볼까요? 시선의 이동이 있나 보자고요. 들길은 마을에 들자. 마을 골목은 얘기하고 있고 들러 내려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면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서 볼 줄 알고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러울 뿐
산봉우리야. 네, 산봉우리 있고, 네, 시선의 이동 있네요. 색채 대비 색깔만 찾아봐봐요. 네, 이거 뭐 C 문제가 아니라 표현상의 특징이죠. 붉어지고 푸르러지고 색채 대비 있나요? 네. 풍경이 선명하나요? 네, 선명해요. 마저 틀려 있어 없으만 보면 돼요. 지규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양 뜻 한번 보자고요. 붉어지고 푸르러졌다. 이랑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드럽게 드러났고 꾀꼬리 여태 혼자 날아볼 줄 모르는 쫓길 뿐 어지러울 뿐 결국 단장 가득 차 있는 네, 지규 없네요. 그럼 산봉우리를 친근감 있게 지규, 산봉우리야. 이건 오히려 산봉우리의 사람처럼 너라고 얘기하는 의인법이지 지규법은 아니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어차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시에서는 식구의 의미 파악 또는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5개의 카테고리를 놓고 작품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그래 이걸 많이 연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냐면 작품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발견하는 힘을 기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예문을 주관식으로 풀고요.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계속 물어볼 때 의도적으로 대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저는 이 5개의 카테고리를 짜드리니까.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절정은 워낙 제 교재에서도 2번이나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파이널에서도 이렇게 다뤘던 그런 내용이에요. 절정은 나올 게 이것뿐이 없다고 했죠. 네, 여기까지가 극한의 절정이었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눈을 감아 생각해 볼게. 겨울은 암담한 현실은 저항으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건가 보다. 그럼 또 강철이라는 말과 무지개는 모순이죠. 모순이지만 의미가 전달이 되니까 역설이죠. 역설적 표현이 나와 있는 거 리얼. 그래서 이건 여기뿐이 낼 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했어요. 예공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번 시험 잘 보신 분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면 이번 시험은 좀 너무 무난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시험마다 무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화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무난했냐면 문법적인 측면의 문제가 전혀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비문학이 좀 편하게 됐던 분들은 시간적이나 심적이나 하나 쫓기지 않아서 영어 문제 푸는데도 더 편안하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큰 뉘앙스를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소방직 시험의 문제가 이제 조금 더 부담스럽게 나오게 된다면 문법은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쉽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좀 더 부담된다고 보고 쉽긴 쉽대. 그 다음에 비문학은 요 뉘앙스가 되게 큰데 이렇게 지문의 길이가 긴 상태에서 내용이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시간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비문학은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그 형태마다 무슨 부분을 공부하라는 걸 말씀드렸던 것을 잘 체크하시면서 준비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셨던 분 수고하셨고요. 잘 보셨던 분 합격을 기원하고요. 못 보신 분 힘내시고 내년 준비하시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되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강의 이걸 듣고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행직보다는 정말 쉽고 할 범위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부분을 잘 나누어서 공부한다면 3, 4개월 만에도 국어는 완벽하게 다듬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 강의 마치겠고요. 강의에서 뵐 수 있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